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발발했던 걸프 전쟁을 기억하시나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1991년 1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사를 통해 볼 때 공군이 결정적 전력이 된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후세인의 예상은 완전히 어긋났지요. 미군 전투기는 이라크군 핵심 시설을 초토화했고 결국 미군이 공격한 지 한 달여 만인 같은 해 2월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이는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전투기 개발에 나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최초의 스텔스기였던 F-117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날며 레이더로는 탐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걸프전이 끝난 지 30년이 넘었지만 현재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을 제외하면 중국 정도가 스텔스 기능을 갖춘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개발국 반열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KF-21 전투기가 비행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가 왜 해외 각국의 관심을 독차지하며 러브콜을 받고 있는지, 현대전의 핵심으로 꼽히는 최첨단 전투기 개발 기술이 어떻게 세계 최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성장했는지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투기는 갖추고 있는 기능에 따라 1에서 5세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사용한 제트기를 1세대 전투기, 6.25 전쟁에서 북한군과 중국군의 주력기였던 미그-15가 1세대 전투기입니다. 초음속 비행 성능을 갖추면 2세대, 여기에 레이더와 미사일로 장거리 교전 능력을 갖추면 3세대 전투기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4세대는 고성능 레이더와 항공 전자장비를 탑재한 전투기를 말합니다. 영화 탑건에 등장한 F-14가 대표적인 4세대 전투기입니다. 여기에 스텔스 기능을 추가한 것이 바로 5세대 전투기입니다. 세계 최고의 전투기로 평가받는 만큼 각종 영화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F-22가 바로 5세대 전투기에 해당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개발 중인 KF-21은 4세대와 5세대 중간 단계에 있어 4.5세대로 분류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재원을 종합하면 전반적 성능은 4세대 전투기 F-16을 상회하며 저피탐성, 즉 레이더를 피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카이에 따르면 KF-21은 스텔스기로 개량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 기체입니다. 저피탐 성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레이더 반사 면적, 즉 RCS라고 합니다. 레이더에 포착되는 비행기의 크기를 나타낸 단위로 세계 최초의 스텔스기 F-117의 RCS 추정치는 약 0.01제곱미터, 레이더의 야구공 정도의 크기로 포착됩니다. 세계 최강 전투기로 불리는 F-22는 0.001제곱미터로 추정되고 4.5세대인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1제곱미터 정도입니다. 현재 KF-21의 RCS는 1제곱미터보다는 좁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항공 전문가들은 KF-21 저피탐 성능을 스텔스기 수준인 LO, 즉 Low Observable 바로 직전 등급인 RO, 즉 Reduced Observable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KF-21은 개발이 진행 중인 전투기로 2040년까지 LO 수준의 저피탐성을 갖출 계획에 있습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KF-21이 스텔스 도장 및 무기 내장화 등 본격적인 설비를 갖추기 시작하면 5세대 전투기와 유사한 저피탐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측이 나올 수 있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스텔스 기술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민간 기업과 협력해 1999년부터 스텔스 기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개발을 진행하여 2008년 비로소 스텔스 성능 실험을 통과, 결국 스텔스 기술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스텔스 기술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레이더 전파를 수신기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레이더의 원리는 사방으로 쏘아진 전파가 물체에 맞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속도를 측정하여 물체의 거리나 위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파의 송수신을 방해하면 이를 속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레이더에서 쏜 전파가 레이더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전투기의 형상을 설계한다던가 전투기 외관에 특수도료를 발라 전파를 흡수해버려서 레이더가 전투기를 감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KF-21 전투기 역시 레이더 탐지 면적인 RCS 시험을 이용해 스텔스성에 가장 최적화된 형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두 개의 수직 및 수평 꼬리 날개는 모두 저피탐 형상으로 설계되었고 다이아몬드 모양 주익은 RCS 값을 낮추는 최적의 형태입니다. 박스 모양의 공기흡입구, 반메리식 내부 무장창도 스텔스 경응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자면 KF-21 전투기는 현재 80% 이상의 스텔스 기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시스템에서는 공식적으로 스텔스기에 적용할 수 있는 컨포멀 형상의 안테나 구조도 개발했습니다. 컨포멀 형상은
스텔스 기체의 형상에 맞게 외부 돌출을 최소화하여 부착할 수 있는 형태로 안테나의 외부 돌출을 최소화해 저피탐 능력을 극대화하고 기체의 레이더 반사 면적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전파를 흡수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계연구원 파동에너지 극한제어 연구단에서는 2014년부터 9년간 9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메타 물질을 개발했는데, 이 메타 물질은 파동이라고 불리는 자연현상을 제어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파동은 빛이나 전파, 소리 같은 것들이 장애물과 충돌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 빛이 어떤 물체에 부딪히면 반사되거나 투과되거나 흡수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파동을 제어할 수 있게 되면 인위적으로 반사를 막거나 원래는 흡수가 안 되는 걸 흡수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징만 보아도 알 수 있듯 적군의 레이더에서 쏜 전파를 흡수시키면 애초에 레이더로 전파가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전투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투기에 접목시키면 스텔스 성능을 크게 끌어올려줄 수 있는 이 엄청난 기술도 원천 기술의 수준을 놓고 본다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는 셈입니다. 카이가 4월 6일 발표한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개발 추진전략 보고서에는 KF-21의 4단계 단계별 개발 계획이 적혀 있는데, 1단계는 최초 양산 단계입니다. 공대공 무장을 갖추고 기초적인 저피탐 성능을 갖추고 2단계부터 KF-21의 공대지 무장을 탑재합니다. 3단계에 돌입하면 KF-21은 비로소 4.5세대에서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하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비로소 스텔스 기능과 유무인 전투 비행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유무인 전투 비행 체계는 조종사가 탑승한 전투기와 AI가 조종하는 무인기가 한 팀을 이루는 임무 수행 체계입니다. 마지막 4단계에 도달하면 6세대 전투기에 도전합니다. 6세대 전투기는 아직 성공한 나라가 없는 차세대 미래 전투기로 최대의 스텔스 기능과 AI 파일럿, BVR 미사일, 엑스레이 비전 헬멧, 무인 유인 선택 비행, 육해공 우주 통합 센서, 사이버 전투, 드론 등등 수많은 신기술이 적용될 예정으로 현재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KF-21 전투기가 갖춘 경쟁력은 기술뿐만이 아닙니다. 동급 최고 성능을 자랑하면서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도 경쟁력을 갖추는데 크게 한몫하고 있습니다. 4세대 전투기인 F-15는 지금도 한 대당 가격이 8천에서 9천만 달러 수준인데, 반면 동급 전투기인 라팔과 유로파이터는 1억 달러를 훌쩍 넘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2017년 카타르의 계약 가격 기준으로 24대에 60억 파운드, 약 10조 원으로 대당 약 3억 3천만 달러이고, 라팔은 2022년 인도네시아 계약 기준으로 42대에 81억 달러, 약 10조 8천억 원을 기록해 대당 약 2억 달러에 달합니다. 성능은 동급 경쟁기종을 상회하면서도 가격은 낮으니 외국에서도 KF-21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나라에는 KF-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비 8조 8천억 원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2026년까지 부담하기로 하며, 그 대가로 시제기 한 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2019년 1월까지 2272억 원만 납부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분담금을 내지 않았고, KF-21이 첫 비행에 성공하자 지난해 94억 원, 올해 2월 417억 원 가량의 분담금을 보냈지만 미납금만 현재 8천억 원이 넘는 상태입니다. 폴란드도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 폴란드 방위산업부문 국영기업 집단 PGZ그룹이 카이의 KF-21 공동개발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는 2026년 시작하는 KF-21 블록 2 개발 사업부터 본격 참여한다는 구체 계획까지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에 필리핀, 태국, 이라크 등의 나라에서도 KF-21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F-21의 개발 성공은 국방 측면에서 큰 이득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독자적으로 성능 개량이 가능한 전투기 플랫폼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T-50과 FA-50의 경우도 국내 개발한 전투기이지만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공동 개발로 성능을 개량하려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큰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KF-21은 엔진과 일부 부품을 빼고는 전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전투기로 항공 무장 탑재 및 성능 개량이 비교적 쉽습니다. 방사청이 밝힌 KF-21의 국산 화율은 65%로 T-50 개발 초기 국산 화율이 48%인 점을 감안하면 높은 국산 화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투기 개발에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포함한 많은 국가를 제치고 빠른 속도로 기술을 개발해 나가며 세계 최정상 전투기 개발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더욱 첨단화된 기술로 더 완벽한 스텔스 기술을 구현해 KF-21에 적용하고 항공 엔진까지도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우리 전투기가 해외에서도 각광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자주국방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언제나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연구기술진을 응원하며 이번 영상 마칩니다.